다른 여자와 애 낳고 그 애 죽어서 매일 새벽에 추모하러 다니는 거야? 어머님, 그게 아니에요. 정말 오해하고 계세요. 그럼 뭐야? 근무하지도 않는 날에 새벽에 나가서 울고 있는 다른 여자 위로해주고 선물 사주고 매달 돈 보내주는 게 뭐야? 저는 새벽 5시 반 침실에서 희미한 발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밖은 아직 칠흑같이 어두웠어요. 처음엔 옆집 고양이가 담벼락을 오르내리는 소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니 분명히 우리 집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발걸음이었어요. 그것도 평소와는 다르게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들키면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딸과 사위는 재건축 아파트 입주가 늦어져서 올해부터 저희 집에서 함께 살고 있거든요. 2층 방이 2개나 비어 있어서 지우와 민호가 위층에, 저는 아래층에서 지내고 있어요. 설마 지우가? 딸 지우는 아이들을 유난히 좋아해서 초등학교 교사가 된 아이입니다. 어제 저녁에 소화가 안 된다고 약도 먹고 힘들어했거든요. 오늘은 민호도 있을 텐데 아직도 불편한가 싶었죠. 학교 출근하려면 아프면 안 되니까 상태를 보러 조심스레 2층으로 올라가 봤어요. 그런데 지우는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불을 가슴까지 끌어올리고 평온한 얼굴로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고 있었죠. 그럼 누가 계단을 내려간 거지?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아래층에서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했어요. 급히 1층으로 내려가 거실 창문으로 내다보니 사위 민호가 우리 집 앞마당에서 걸어 나가고 있었어요. 민호는 평소보다 훨씬 두툼한 검은색 패딩 외투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는 스테인리스 재질 같아 보이는 은색 보냉 가방을 조심스럽게 들고 있었죠. 가방을 마치 깨지기 쉬운 물건을 다루듯 소중히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민호는 야간 구급대원입니다. 주간과 야간 스케줄이 불규칙해서 며칠 근무하고 며칠 쉬는 식으로 돌아가거든요. 어제 저녁에 내일은 쉬는 날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이상하네요. 왜 새벽에 나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 분명히 비번이라고 했는데요. 다르게 느껴진 건 민호의 행동이었습니다. 평소 출근할 때는 급하게 뛰어가곤 했는데 오늘은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면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처럼 주변을 훑어보고 발걸음도 최대한 소리 나지 않게 조심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왼손에는 작은 직사각형 모양의 카드를 들고 있는 것도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반짝이는 걸 보니 플라스틱 재질 같았어요. 키카드인가? 병원 출입카드인가? 민호가 골목 끝으로 사라진 후 문을 단속하려고 현관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소독약 냄새가 스며나왔어요. 30년간 간호사로 일했던 저에겐 너무나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나는 그런 날카로운 알코올 냄새 말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했어요. 평소 민호가 병원에서 집으로 올 때는 이런 냄새가 거의 나지 않았거든요. 병원에서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마치 병원에서 막 나온 것처럼 진한 소독약 냄새가. 집에서 알코올을 쓸 일이 없는데요. 궁금증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무언가 석연치 않았어요. 민호와 저는 정말 친한 사이거든요. 딸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얘기를 나누는 편이에요. 같은 의료계에서 일해서 그런지 대화도 잘 통하고 제가 낮에 밥도 해주고 하니까 아들처럼 편하게 지내왔어요. 그럼 민호가 저에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비밀스럽게 어딘가를 간다는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민호가 나한테 숨길 일이 뭐가 있지?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찜찜한 기분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새벽 또다시 똑같은 발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더 분명히 들었습니다. 양말을 신은 발로 나무 계단을 하나씩 밟아 내려가는 소리. 마치 새어 내려가듯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내디디는 것까지 들렸죠. 창문으로 슬쩍 내다보니 역시 민호였습니다. 똑같은 은색 보냉 가방, 똑같은 검은 패딩, 그리고 똑같이 조심스러운 걸음걸이. 하지만 이번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어요. 민호가 대문을 나서기 전에 잠깐 뒤를 돌아본 겁니다. 마치 누군가 보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듯한 시선으로 말이에요. 저는 재빨리 커튼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며 목구멍까지 뛰어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왜 뒤를 돌아보지? 정말 숨길 일이 있는 건가? 그날 밤은 한잠도 못 잤습니다. 이불을 뒤척이며 계속 생각에 잠겼어요. 도대체 민호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행동하는 걸까? 그 다음 새벽에도 같은 일은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민호가 돌아오는 모습까지 지켜봤어요. 새벽 6시 10분쯤 민호가 골목 끝에서 나타났습니다. 나갈 때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보냉 가방은 납작하게 비어 있었고
어깨의 긴장도 많이 풀어진 상태였죠. 무엇보다 얼굴 표정이 달랐습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 있었어요. 마치 이른 새벽에 조깅을 하고 나서 뭔가 해냈다는 성취감을 느낄 때에 나타나는 그런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어요. 민호가 분명 뭔가를 우리에게 감추고 있어. 그것도 우리에게 절대 말할 수 없는 일을. 민호의 새벽 외출이 계속되자 저는 본격적으로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8시쯤 2층 창문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민호가 무언가를 쓰레기 더미로 던지는 것을 봤어요. 평소 같으면 그러려니 했겠지만 요즘 민호의 행동이 이상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분리수거 시간이 되기 전에 얼른 나가보니 바람에 날려 분리수거함 옆에 떨어진 영수증 뭉치가 있었어요. 얼른 주워서 펼쳐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 영수증에는 하늘숲 추모관 기념품 구매라고 적혀 있었어요. 구매 항목을 보니 추모액자, 메모리 리본, 작은 천사 인형 같은 것들이 나열되어 있었죠. 금액은 15만 원 정도였습니다. 두 번째 종이 뭉치는 블루버드 지원센터 후원금 영수증 같은 거였어요. 매월 정기 후원으로 10만 원씩 이체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벌써 6개월째. 이게 뭐지? 민호가 왜 추모관에서 물건을? 추모관이 어떤 곳인지는 누구나 알고 있죠.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는 곳이니까요. 그런데 민호가 왜 거기서 기념품을? 그리고 블루버드 지원센터는 또 뭐고? 영수증을 자세히 보니 구매 날짜가 바로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민호가 새벽에 나가기 시작한 시점과 거의 비슷했어요. 설마 민호가 누군가를 위해 추모용품을?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민호는 저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다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특히 둘 다 쇼핑이 취미이다 보니 무언가를 구매하면 주저리 얘기하는 편이었어요. 무뚝뚝한 딸과는 완전 반대였죠. 병원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지우와 작은 다툼이 있어도 볼멘소리 하듯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이번 경우엔 전혀 말한 적이 없어서 참 이상했어요. 그렇다고 별것도 아닌 걸 굳이 딸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나 싶기도 했지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지? 그날 저녁 7시 반쯤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길을 건너려고 편의점 앞 신호를 기다리고 서 있는데 유리창을 통해 안을 보니 민호가 있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예쁜 여자가 민호 옆에 서 있었어요. 짧은 단발머리에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무엇보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마치 한참을 울었던 것처럼 말이죠. 헤어지는 연인처럼요. 민호는 그 여자 앞에 서서 무언가를 건네주고 있었어요. 작은 봉투 같은 것이었는데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 손으로 받아들고 있었죠. 저 여자가 누구지? 민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진지하면서도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진지한 일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죠. 보행 신호가 몇 번이나 켜졌을까요? 두 사람은 10분 정도 더 대화를 나눈 것 같았습니다. 여자는 민호에게 인사를 하고 민호는 그 여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며 무언가 위로하는 듯한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멀리서 지켜보다가 두 사람이 편의점에서 나오자 급히 근처 버스 정류장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여자는 민호에게 다시 한번 인사를 하고 택시를 탔어요. 민호는 그 택시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본 후에야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기더군요. 집에 들어온 민호는 평소처럼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라고 인사했어요.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러면 제가 따라다녔다는 게 들킬까봐 참았습니다. 마트 다녀오셨어요? 사신 거 있으면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아, 괜찮아. 그냥 잠깐 나갔다 온 거야. 민호가 묻는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어색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지우는 거실 테이블에서 내일 수업에 쓸 교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어디 갔다 온 거야? 지우가 남편을 보며 물었어요. 친구 좀 만나고 편의점 들렀다 왔어. 담배 떨어져서. 민호의 대답이 너무 빨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머님과 같이 마트 갔다가 편의점도 들렀다고 자세히 설명하곤 했는데 말이에요. 담배 끊는다고 했잖아. 응, 이번이 마지막이야. 민호가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지만 제 눈에는 그 웃음이 어색해 보였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추모간 영수증, 블루버드 지원센터 후원금, 그리고 편의점에서 본 그 예쁜 여자.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민호가 정말 뭔가 숨기고 있는 거야? 그것도 나한테까지? 저는 사위와 친한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평소 같으면 이런 일도 저한테 먼저 얘기했을 텐데요. 그럼 민호가 이렇게 한다는 건 분명 지우와 제가 들었을 때 기분이 안 좋거나 감추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혹시 정말 심각한 일인 건 아닐까? 다음날 새벽 또다시 계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창문으로 확인하니 역시 민호였습니다. 똑같은 은색 보냉 가방을 들고 나가는 모습이었죠. 저는 재빨리 옷을 챙겨 입고 뒤따르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오늘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뭘 하는지 확실히 알아보겠다고 다짐했어요.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어 민호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민호의 실루엣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어요. 민호를 따라 나선 저는 골목 모퉁이에서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며 걸었습니다. 민호는 평소 병원으로 가는 길과는 반대 방향으로 향했어요. 동네 뒷골목을 통해 10분 정도 걸어가더니 근처 복지관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복지관? 이 시간에 뭐하러? 복지관은 당연히 문이 닫혀 있었어요. 하지만 민호는 건물 옆쪽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저는 가로등 그늘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민호가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발견했어요. 지하 출입구 앞에서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 문에 대니 삐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역시 키카드였구나. 민호가 지하로 사라지자 저도 조심스럽게 다가가 봤어요. 문 옆에 작은 표지판이 붙어 있었는데 302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302호가 뭐 하는 곳이지? 20분 정도 지났을까요? 민호가 다시 나왔어요. 이번에는 손에 작은 종이 박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나갈 때 가져간 보냉 가방은 비어 있는 것 같았고요. 민호는 박스를 소중히 안고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하늘숲 추모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설마 진짜 추모관을 가려는 걸까? 등산로 옆 추모관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 걸렸어요. 동네 근처여도 이곳에 온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추모관은 야간에 운영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는데도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민호는 추모관 정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담장 너머로 몸을 숨기고 지켜봤어요. 5분 후 민호가 빈손으로 나왔어요. 아까 들고 간 박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스를 거기다 맡긴 건가? 민호는 시내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저는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했기 때문에 일단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정류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숨어서 보니 민호가 503번 버스에 탔어요. 버스가 출발하자 저도 급히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저 앞에 가는 503번 버스 따라가 주세요. 택시기사님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다행히 따라가 주셨어요. 버스는 대학병원 앞에서 멈췄습니다. 민호가 내리는 걸 보고 저도 택시에서 내렸어요. 병원? 근무하는 병원이 아닌데? 민호가 근무하는 곳은 시립병원인데 여기는 대학병원이었거든요. 민호는 병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1층 로비 유리창을 통해 안을 보니 민호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가는 게 보였습니다. 30분을 기다렸을까요? 민호가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누군가와 함께였습니다. 편의점에서 봤던 그 여자였어요. 단발머리에 회색 코트를 입은 여자 말입니다. 여자는 여전히 얼굴빛은 좋지 않았고 민호와 함께 병원 벤치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뭔가를 설명하자 여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얘기를 듣던 여자가 갑자기 흐느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여자를 살짝 안아주며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그리고 민호도 눈물이 났는지 손으로 눈을 닦는 것 같았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길래? 대화가 끝나자 여자는 민호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민호도 여자에게 무언가 말을 건네며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줬어요. 여자가 택시를 타고 떠나자 민호는 혼자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급히 택시를 잡고 집으로 향했어요. 민호보다 먼저 도착해야 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2층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20분 후에 민호가 들어왔어요. 이번에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복지관 지하 302호, 추모관에 맡긴 박스, 대학병원에서 만난 그 여자. 모든 걸 종합해보니 하나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분명 민호가 다른 여자와 사이에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죽었나? 그래서 추모관도 가고 그 여자를 위로하는 걸까? 가슴이 답답했어요. 지우는 모르고 있을 텐데 남편이 이런 비밀을 감추고 있다니. 이걸 지우에게 말해야 하나?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없었어요. 지우가 알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요? 그날 아침 민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우와 아침밥을 먹었어요. 오늘 병원 가야 해? 지우가 물었습니다. 응,
오후에 들어가면 돼. 민호가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확신했습니다. 민호가 우리 가족에게 큰 비밀을 감추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다음날 오후 저는 용기를 내어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민호가 새벽마다 드나드는 그 302호가 도대체 뭔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낮에는 복지관이 열려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복지관 1층 안내 데스크에 젊은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지하 302호가 뭐 하는 곳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아들이 거기서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대답했어요. 아, 거기는 블루버드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작업실이에요. 메모리 박스 제작하는 곳이고요. 일반인은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박스요? 네, 아기를 잃으신 부모님들을 위한 추억 보관함이에요. 손발 본뜨기, 사진 정리, 기념품 만들기 같은 걸 해드리는 거죠.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아기를 잃은 부모들을 위한 곳이라니. 그럼 민호가 정말 다른 여자와 아이를? 혹시 그 작업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접 경험이 있으신 분들만 가능해요. 그리고 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복지관을 나오면서 심장이 마구 뛰었어요. 모든 게 맞아떨어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직접 그 방을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6시쯤 복지관 직원들이 퇴근하는 시간을 노려 다시 찾아갔어요. 건물 뒷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청소 아주머니가 출입하면서 문을 열어뒀나 봐요. 조심스럽게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302호 문 앞에 섰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문에는 작은 유리창이 있었어요. 손으로 가리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테이블 하나와 의자, 그리고 선반들이 있었어요. 선반 위에는 정말 다양한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아기 모자, 미니어처, 신발, 아기 발자국을 뜬 석고, 액자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폴라로이드 사진들, 색색의 리본들, 손바닥 크기의 작은 상자들이 많이 있었죠. 바로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오는 건가? 저는 급히 비상계단 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청소 아주머니가 걸레질을 하며 지나갔어요. 다시 302호로 돌아와서 문틈을 통해 자세히 봤어요. 방 안의 물건들을 보니 확실했어요. 이 모든 게 죽은 아기를 기리기 위한 것들이었거든요. 복지관 직원의 말을 떠올렸어요. 직접 경험이 있으신 분들만 가능해요. 그럼 민호가 여기서 활동한다는 건?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민호가 이런 곳에서 봉사활동을 하려면 본인도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지우는 결혼한 지 4년이 됐는데 아직 임신 소식이 없으니 그럼 민호가 다른 여자와? 갑자기 소름이 돋았어요. 병원에서 본 그 여자와 민호가 서로 울면서 안아주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바로 그때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청소 아주머니가 아니었어요. 누가 오는 건가? 저는 재빨리 비상계단으로 도망쳤습니다. 계단을 오르면서 뒤돌아보니 누군가가 302호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누군지는 확인할 수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민호가 저기서 활동한다는 건 분명 아기를 잃은 경험이 있다는 뜻이야. 그런데 우리 지우는 지금까지 임신한 적이 없어요. 그럼 민호가 다른 여자와 사이에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잃었다는 말일까요? 오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더군요. 병원에서 본 장면이 떠올랐어요. 서로 울면서 안아주던 그 모습이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호가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이미 거실 테이블 위에 모든 증거들을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추모관 영수증, 블루버드 지원센터 후원금 내역, 그리고 오늘 오후에 복지관에서 받아온 블루버드 안내 팜플릿까지. 민호야, 잠깐 이리 와봐.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갑게 나왔습니다. 민호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고개를 돌렸어요. 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민호는 아무렇지 않은 듯 다가왔지만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본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특히 추모관 영수증을 보는 순간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어요. 이게 뭐지? 저는 영수증을 집어들며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민호가 말끝을 흐렸어요. 평소 똑부러지게 말하던 민호답지 않았죠. 새벽마다 몰래 나가서 하는 일이 이거였어? 블루버드 지원센터? 추모관? 민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어요. 대답해, 민호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머님, 저는 다른 여자와 애 낳고 그 애 죽어서 매일 새벽에 추모하러 다니는 거야?
민호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님, 그게 아니에요. 정말 오해하고 계세요. 그럼 뭐야? 근무하지도 않는 날에 새벽에 나가서 울고 있는 다른 여자 위로해주고 추모용품 사주고 매달 돈 보내주는 게 뭐야? 민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몰아붙였어요. 지우가 학교 열심히 다니면서 애쓰는 거 몰라? 내가 이렇게 뒤에서 상처를 주면 어떻게 해? 어머님, 그게 아니에요. 작년 우리 아이를 잃고 무너진 지우를 위해. 그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우리 아이? 무슨 소리야? 다른 여자를 위해서겠지.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우가 퇴근해서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어? 무슨 일이에요? 지우가 거실로 들어오더니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보며 얼굴이 굳었어요. 특히 블루버드 안내 팜플릿을 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여기에? 지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민호는 지우를 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우야, 미안해. 어머님께서 알게 되셨어. 아, 우리가 말했어야 했는데. 두 사람이 주고받는 말을 들으니 상황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걸 깨달았어요. 너희 둘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우와 민호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앉아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우가 저를 소파에 앉게 하고는 민호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매우 진지했어요. 민호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숨겨서. 민호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지우는 민호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블루버드는 유산이나 사산으로 아이를 잃은 경험을 한 부모를 돕는 단체예요. 저희가 작년에 아이를 잃었거든요.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우가 임신을 했었다고? 임신? 지우가 언제? 지우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작년 9월에 임신을 했어요. 난임센터에서 시험관 시술로. 그런데 11주 차에 유산이 되었어요. 11주나 됐는데 왜 우리한테 말을 안 했어? 난임센터는 또 뭐야? 처음에는 안정기에 들어가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때 아이를 잃게 되어서. 민호가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지우가 너무 아이를 원해서 병원에 가봤는데 검사 결과가 원인불명으로 나왔죠. 그래서 바로 난임센터에 등록을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메모리 박스는 보통 사산한 아이를 잃은 부모들이 아이의 추억을 보관할 수 있는 작은 상자예요. 손발 본뜬 것이나 발도장과 태교 때 들려준 음악이나 사진들을 넣어서 보관하는 거죠. 드디어 제가 봤던 은색 보냉 가방의 정체가 밝혀졌어요. 보냉 가방에는 온도에 민감한 석고 키트나 잉크패드 같은 재료들을 넣어서 나르는 거였어요. 그럼 302호는? 블루버드에서 운영하는 작업실이에요. 거기서 메모리 박스를 만들어 드리는 거죠. 저도 경험이 있으니까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지우가 덧붙여 설명했어요. 민호 씨가 정말 열심히 해요. 다른 부모들이 아이와의 추억을 잘 보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이에요. 저는 머리가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병원에서 본 그 여자는? 소영이란 분이에요. 28주 차에 아이를 잃으셔서 민호 씨가 메모리 박스를 만들어서 전해드린 거예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영 씨는 혼자 아이를 키우려고 했는데 갑자기 아이를 잃어서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처음에는 서류 작성도 못하실 정도로 우셨는데 지금은 많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매일 새벽에? 네, 저는 야간 근무 후에 시간이 있으니까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낮에는 다른 분들이 하시고 새벽 시간대는 제가 담당하고 있어요. 지우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엄마, 저희도 처음에는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이를 잃고 나서 너무 힘들다 보니 기회를 놓쳤어요. 그리고 엄마랑 시부모님이 얼마나 손자 손녀를 기다리시는지 아니까 실망시켜드릴까봐. 민호가 지우의 어깨를 감싸며 이어갔습니다. 어머님께서 늘 언제 예쁜 손자 볼 수 있을까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임신했다가 아이를 잃었다고 하면 얼마나 속상해하실까 싶어서 말씀 못 드렸어요. 죄송해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주책 없는 말 한마디에 이 아이들이 이런 고통을 혼자 견뎠다니. 그럼 새벽에 추모관은 왜 가는 거야? 메모리 박스를 완성하면 추모관에 전시하거나 보관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소영 씨도 그런 경우예요. 민호가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을 꺼냈어요. 아기의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저희 아이 사진이에요. 11주 차 때 찍은 거. 이제 저희도 메모리 박스를 만들려고 해요. 지우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말씀 안 드려서. 그런데 너무 아파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딸과 사위가 이런 아픔을 겪었는데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니. 이 바보들아. 왜 혼자 아파했어? 엄마한테 말했으면 위로라도 해주지. 민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숨겨서. 하지만 지우가 워낙 힘들어해서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 혼자 이런 봉사까지 하면서 마음을 달래려고 했구나. 네, 같은 아픔을 겪은 분들을 도우면서 저희의 아픔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았어요. 그때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사실 민호 씨가 블루버드에서 활동하면서 제가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너무 절망스러워서 또 임신해서 유산하면 어쩌나 걱정만 됐거든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부모님들을 도우면서 조금씩 봉사하는 이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더 큰 아픔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저는 그제야 민호의 새벽 외출이 이해가 됐어요. 다른 여자와의 불륜이 아니라 아이를 잃은 부모들을 위한 봉사활동이었던 거죠. 그럼 앞으로는 숨기지 마. 나도 같이 도울 테니까. 민호와 지우가 깜짝 놀라며 저를 봤어요. 어머님도요? 그래. 30년간 간호사 생활했는데 뭘 못하겠어? 그때 지우가 제 품에 안겨서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임신 소식도 못 알려드리고 아이 잃은 것도 혼자 끙끙 앓고. 괜찮아, 지우야. 이제 엄마가 알았으니까 같이 해보자. 민호도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혼자 감당하기엔 버거웠는데 환영해요. 바로 그때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온 것 같았어요. 민호가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급하게 변했습니다. 지우야, 어머님 미안해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뭔 일인데? 소영 씨가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갔대요. 민호가 재빨리 외투를 입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지우가 갑자기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우야. 민호가 급히 지우에게 달려갔어요. 지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괜찮아? 어디 아파? 아니야, 그냥 갑자기 어지러워서. 그런데 지우가 배를 살짝 만지는 게 보였어요. 그 작은 동작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혹시 그날 밤늦게 민호가 병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소영 씨는 다행히 큰 문제 없이 퇴원했다고 했어요. 민호의 표정이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민호와 지우 앞에 앉아 진지하게 말했어요. 나도 같이 하고 싶어. 두 사람이 깜짝 놀라며 저를 봤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하지만 나도 있어. 지우 낳기 전에 한번 유산한 적이 있었어. 지우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엄마가요? 결혼한 지 1년 됐을 때 6주차였는데 갑자기 출혈이 생겨서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지금이야 아무렇지도 않지만 30년 넘게 간직했던 아픔을 처음으로 꺼내놓았어요. 먹고 살기 급급해서 그냥 접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니 가슴 한구석이 시원했습니다. 민호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어머님도 그런 일이 있으셨구나. 정말 몰랐어요. 지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때는 이런 것도 없었고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었지. 그냥 혼자 끙끙 앓았어. 이틀 후 저는 민호와 함께 새벽 봉사에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다른 부모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모두들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30년간 병원에서 익힌 의사소통 기술과 정리정돈 습관이 도움이 됐어요. 작은 소품들을 정성스럽게 다듬고 배치하는 일이었는데 손으로 무언가를 만져가며 작업하니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민호가 다른 부모들을 도우는 모습을 직접 보니 마음이 뿌듯했어요. 정말 우리 사위가 따뜻한 사람이구나 싶었죠. 첫 번째 봉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민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어떠셨어요? 마음이 좀 가벼워진 것 같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민호가 잠깐 걸음을 멈추더니 진지하게 말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지우 때문에 시작한 거였어요. 저는 사실 괜찮았는데 지우가 너무 우울해해서. 그랬구나. 그런데 해보니까 저한테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더 큰 아픔을 겪은 분들을 만나면서 내가 겪은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날 저녁 지우도 처음으로 봉사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다른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표정이 밝아졌어요. 특히 소영 씨와는 금세 친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지우가 말했어요. 엄마,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지우야. 한 달 정도 지나자 저희 가족은 새로운 루틴을 만들어갔습니다. 민호의 새벽 외출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대견하게 생각했죠. 어느 토요일 오후 세 식구가 처음으로 함께 앉아 우리 아이를 위한 추억 상자를 만들었어요. 초음파 사진과 지우가 뜨개질로 만들었던 작은 모자를 넣었습니다. 그 순간 세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 각자 혼자 감당했던 아픔을 처음으로 함께 나누는 순간이었거든요. 우리 아이도 이제 예쁜 추억으로 남겨주자. 민호의 말에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지우가 갑자기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지우야, 왜 그래? 민호가 급히 지우에게 다가갔어요. 지우는 창백한 얼굴로 배를 만졌죠. 저는 온갖 안 좋은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혹시 또 같은 일이 생기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메스꺼워서. 지우의 대답에 저는 순간 직감했어요. 지우야, 혹시... 지우가 저와 민호를 번갈아 보더니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확인해 봤는데 두 줄이 나왔어요. 민호의 얼굴에 기쁨과 걱정이 동시에 나타났어요. 정말? 일주일 후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함께 따라갔어요.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임신이에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우리 세 사람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새벽에 나가지만 이제는 당당해요. 저도 가끔 함께 참여하며 마음의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가족에게 더 이상 비밀이 없어졌어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 아픔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잠이 깼을 때 이제는 다른 소리가 들려요. 지우의 방에서 민호가 조용히 아기에게 이야기하는 소리였습니다. 더 이상 몰래 나가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이 편한 모양이에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잠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의 새벽은 더 이상 의심의 시간이 아니에요. 새 생명을 기다리는 희망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해는 풀렸고 우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어요.